이번 시간은 비타민 종류 가운데 비타민 B5, 다른 말로 판토텐산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비타민 B5의 주요 특징입니다. 1. 비타민 B5를 판토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판토텐산의 파생어를 판테테인으로 부릅니다. 판테테인은 인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비타민 B5를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인체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2.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방과 탄수화물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부신에서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생산뿐만 아니라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4. 소화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B5가 부족 시에는 소화성 궤양, 위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비타민 B2의 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6. 우리의 인체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판토텐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5 결핍 시 증상들입니다. 비타민 B5의 결핍은 드물지만 피로, 불면증, 우울증, 과민성, 구토, 복통, 상부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5, 식이소스입니다. 판토텐산은 그리스어 판토스에서 왔습니다. 판토스 의미는 모든 곳, 어디서나이며, 즉 음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맥주의 효모, 옥수수, 칠면조, 오리, 닭, 우유, 분할 완두콩, 땅콩, 케일, 브로콜리, 토마토, 콩, 달걀 노른자, 쇠고기, 고구마, 해바라기 씨, 새우, 밀배아, 연어 등에 풍부합니다. 중요한 점은 식품 속 비타민 B5는 조리 과정 중에서 손실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B5와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피부 관리 및 상처 치유에 관한 연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 연구는 비타민 B5가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 대부분 시험관과 동물,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서 실시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B5 보충제가 특히 수술 이후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타민 B5가 비타민 C와 결합할 때 해당됩니다. 두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B5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예비적인 증거는 비타민 B5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는 미약합니다. 2. 한 개의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B5의 혈청 수치가 낮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5 수치가 가장 낮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심각한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다른 연구들에서는 칼슘 판토텐산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지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소규모 연구와 이중맹검 연구들에서는 판테테인이 혈액에 높으면 높은 콜레스테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성지방 또는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연구들은 판테테인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 몇몇 공개된 연구들에서는
판토테인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더 큰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로운 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5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0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생아는 1.7mg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유아는 1.8mg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2mg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3mg입니다.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4mg입니다. 14살 이상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5mg입니다. 임산부는 6mg이며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7mg입니다. 비타민 B5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비타민 B5는 1일 권장량 하에서 동일 용량을 복용하는 경우는 안전하지만 매우 높은 복용량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점은 임신과 모유 수유 여성은 1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타민 B5와 약물과 상호작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비타민 B5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와 비타민 B5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많은 세균성 감염을 막는 데 사용되는 스트랩토마이시즈에 의해 생산되는 항생물질로 1950년대 초에 개발되었습니다. 주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됩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과 비타민 B5 관계. 비타민 B5 복용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흡수와 효과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B5뿐만 아니라 모든 비타민 비복합체가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의 흡수와 작용을 방해합니다. 만약 비타민 B5를 복용하고자 할 때는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복용 시간과 달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약물과 비타민 B5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비타민 B5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 효과를 증가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의 감독 없이 비타민 B5와 콜리네스테라제 약물을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 약물들입니다. 1. 도네페질이 있습니다. 도네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으로 대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 효소인 아세틸콜리네스테라제 효소를 차단합니다. 대표적 약물로 경구용 치매 치료제로 아리셉트가 있습니다. 2. 메망틴 히드로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메망틴 히드로클로라이드는 중증도에서 심각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이며 상품으로는 에빅사가 있습니다. 3. 갈란타민가 있습니다. 갈란타민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여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등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레미닐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 증상 치료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항응고제와 비타민 B5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비타민 B5 과다 복용은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정맥, 혈전증, 둔부 및 무릎 수술 중인 환자, 장기간 정맥관 또는 인공판막 환자의 경우는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5와 함께 복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B5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